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본격 부상하면서 4.15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 깊이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권경애 변호사,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상당히 강도 높게 거론을 하면서 그 공소장에 나타난 내용을 들어서 비판을 좀 했어요.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문제라든가 탄핵 가능성은 종종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특히 권 변호사의 경우는 이분이 민변 출신이고 좀 진보적인 성향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제 그 탄핵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탄핵은 이제 그 옛날에는 헌법의 장식품처럼 결국 이제 헌법에만 있는 제도였죠.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실제 탄핵은 이제 그 헌법상의 장식품이 아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대통령도 얼마든지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일단 이제 권경애 변호사 이분의 논평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결국에 민변 출신이잖아요. 민변하고 이제 그 변호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민변은요 198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51명으로 출범했어요. 조영래 변호사 있죠. 그분에게 51명 갔다가 지금 이게 그 1,300여 명. 어떤 분이 최대 단체죠. 영향력이 큰. 대표적인 게 지금 최강욱, 그 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강욱 공직기관의 민변 출신이죠. 근데 이 권경애 변호사가요, 아마 이제 그 서울에 65년생이고 서울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연대 나왔거든요. 이분이 민변하고 참여연대 두 군데서 다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서울 변협에 보면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위원이 있었거든요. 그게 위원으로도 활동했어요. 상당히 제가 과거 이력을 조사해보면 운동권부터 좌파 중에 이거 핵심 중에 핵심이 이런 분들까지 공공연하게 탄핵을 거론한다. 이거는 이게 양심적인 상식 있는 법조인이라면 압도적인 다수가 탄핵 사유된다. 이게 만약에 뭐 당연히 진실로 밝혀지면 이런 데 그 여론이 그래서 이게 그 우파에서 나온 것보다 이런 데 좌파의 핵심 변호사가 탄핵 거론한 거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경애 변호사는 공수장 내용들을 하면은 3.15 부정선거는 저리 가라 할 정도고 초원 복국집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1992년에. 그것은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소장 내용에 명백한 탄핵 사유가 다 들어있더라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아마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결국 이제 강금하고 테러만 없었지만 이승만 정권 때 그 경찰 있잖아요. 정치 경찰 보덕이 더 훨씬 심하다. 이런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원복지 이거는 그때 유명한 왜냐하면 이게 그 아마 YS 때죠.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때 그 부정선거 김기춘 씨, 그 유명한 김기춘 씨가 그분이 그때는 그 부정선거를 했는데 프레임을 바꿔버렸죠. 오히려 도청은 지역적인 거죠. 오히려 부정선거를 획책한 게 본질이잖아. 근데 도청으로 오히려 몰아가가지고 도청만 처벌해버린 그때 그게 주거침입죄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이게 권 변호사의 주장은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 있잖아. 오히려 검찰이 이걸 이게 민주화 세력했던 지금 이게 불법 선거했던 세력을 오히려 수사하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프레임 바뀐 이걸 상당히 그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뭐 권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공수장이 추미애가 그렇게 감추려고 하더라도 동아일보가 대특종을 해가지고 이미 다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뭐 법률 전문가 아니라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선거법을 무슨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유린을 해버린 거예요. 유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결국 이제 그 과거 거하고 비교해봐야 돼요. 요거 보기 전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탄핵 의결됐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 있죠. 제가 이게 가져왔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확한 워딩을 해야 돼.
언론에서 이게 정확한 워딩을 소개 안 하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요.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게 워딩이야. 대통령이 뭘 잘해가지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럼요.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럼 이게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런 정도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탄핵 소추 의결이 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헌재에서도 불법을 인정했지만 중대성이 없다 해서 기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요. 그거는 이게 내부 당내 행사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본선 선거에서 개입했으면 2년 아니라 20년도 받아야죠. 근데 이건 당내 공천 과정에 여론조사 진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 야당한테 피해 준 게 없잖아요. 그것도 이게 징역 2년 받았어요. 그래. 실형으로. 예. 그거에 비하면 이번에 그 공소장에 보면요. 이 문재인의 혐의는요. 이 과거에 2명은 뭐 조족지혈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중대한 혐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에도 지금 대통령 언급이 한 35회 이렇게 되어 있고 비서실이 8개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기획재정부도 또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임동호 불출마 이거를 사실상 강요하고 매수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서 변호사 입장도 이건 탄핵이 사유가 되고도 넘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 이게 우리 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에요. 예.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와 그다음에 경험칙에 의해서 한다. 이게 경험칙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이게 그대로 사실 인정할 수 있죠. 예. 근데 증거가 없어도 앞뒤 다 해보면 경험칙상 누구나 이게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이래가지고 사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제가 4가지 문재인은 이제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주범인 거예요. 예. 4가지를 보면 네네. 공소장에 보면 이제 첫째 보면 범행 동기가 나오죠. 대통령은 더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결국 이게 그 지방 권력을 교체해가지고 국정 수행 동력을 확보하자. 그러니까 지방 권력도 교체하면 국정 수행 청와대 그렇죠. 국정 수행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그 30년 전에 송철호 당선 이런 식의 동기에서 첫째 놓고요. 그다음에 2번째 중요한 게 비서실 8곳이 국정상황실까지 하면 8곳입니다. 7곳 된 데도 있는데 그게 8곳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8곳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2명이 있어요. 임종석과 문재인. 근데 임종석이는 임동호 편이죠. 86학부 동기잖아. 송철호하고 이게 임종석이는 사이가 뭐 친분이 없죠. 그렇죠. 그럼 이게 임종석이가 8개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송철호 도와줄 이유가 없죠. 그럼 이게 한 명 남는 게 문재인 아니냐. 이게 바로 8개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2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송병계 수첩. 이거는 이게 그 소설이 아니고 수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게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초요. 실록이에요. 안종범 실록보다 조금 이게 더 구체적인 실록입니다. 근데 송병계 수첩에 보면 VIP 문재인이가 직접 요청하기가 부담으로 비서실장이 요청한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게 빼도 박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마지막 국정상황실장. 윤건영한테 6번에게 보고했죠. 총 21번 중에 조국이 15번, 윤건영이 6번. 근데 윤건영이 한데 경찰이 최종적으로 윤건영이 들으라고 보고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국정상황실은 대통령한테 보고는 직보하는 거죠. 직보하는 임종석이도 필요 없이. 예. 이거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4가지로 봤을 때 문재인이가 이번에 그 울산건의 총 주범이다. 공동 정범 중에서 가장의 주범이다. 이 팩트는 분명하다. 이게 바로 증거와 경험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이다. 이래 보입니다. 하나 또 오늘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2017년 10월 11일. 그 날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송철호가 청와대 인근에서 장완석, 당시 균형 발전 비서관실에 장완석 선임 행정관과 밥 먹고 공약도 협의를 하고 청와대를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종석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석 사회비서관도 또 만나가지고 또 부탁을 했어요. 그 산재 모병원 좀 잘 좀 해달라고 하고 그거 에타도 다 결정이 되더라도 잘 적당한 시간에 좀 발표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40년인가 30년 지기가 청와대 왔는데 대통령을 안 만났을까요? 오늘 제가 이게 그 아침에 방송 오기 전에요. 신지호 쿨톡 있잖아요. 네. 그게 제목이 10월 11일 날 송철호가 이제 문재인 만났을 것이다. 이런 게 유튜브를 제가 하나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게 예. 제가 법률 전문가지만 예. 또 이게 법률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또 방송하는지 예. 저도 이게 다 공부하고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항상 이게 사실의 인정은 증거와 그다음에 경험치에 의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예, 경험치. 그렇죠. 예, 예. 아마 이제 송철호가 문재인을 만났다는 증거는 아직 없을지 몰라요. 예. 뭐 제가 본 건 아니니까 예. 증거는 왜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담했을 때 그게 증거를 남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경험치로 보자 말이에요. 경험치. 이게 임종석까지 만났는데 아니 문재인이가 그때 청와대에 있은 건 맞죠. 그건 이게 증거에서 팩트죠. 근데 30년 형이 왔는데 그러니까. 커피를 한번 차 한잔 안 하고 건너게 갈까? 이건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저도 신지호처럼 제 생각은요. 뭐냐면 이게 대통령을 좀 면담을 하고 아마 이게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야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가십시오 형님. 이렇게까지는 말은 못해도 근데 이게 내가 비서실장한테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만나보고 가세요. 실장 좀 만나봐라 순서가 그렇게 그래서 이 문재인 만나고 임종석이 만나보니 예. 임종석이가 바로 VIP가 직접 출마 요청하기는 면목이 없고 면목 없다. 왜 과거에도 2번 권유했다가 다 떨어졌잖아요. 8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임종석이가 대신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로 도와줄 테니 이게 VIP 뜻입니다. 이렇게 했지 않을까. 이게 바로 경험치에 의한 사실 인정이다. 그게 송병기 업무수첩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업무수첩이 이런 걸 이게 간접 증거라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황 증거는 직접 증거하고 다른 게 한 단계 그 합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추론 과정. 이게 바로 합리적 추론. 이것도 재판할 때요. 증거를 그대로 사실 인정할 때 쓰입니다. 조국 같아도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하면서 온 국민한테 놓아달라고 하신 분이 30년 지기한테 8번이나 떨어진 사람한테 울산시장 다시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청와대에 들어왔다는데 안 만났다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볼 때 그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야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총선 전에 뭐 지금 윤석열 총장도 총선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사를 지금 중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총선이 끝나면은 지금 임종석, 이광철, 황운하는 이미 기소가 됐고 네. 이 사람들 기소 문제도 있는 것이고 추가 조사할 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든 무슨 수사든 이게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총선 직후에 지금 되게 물밑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겠죠. 검찰팀이. 자료를 다 그러면 이제 모으겠죠. 그 윤석열 검찰이요. 앞으로 이게 그 3개 수사를 더합니다. 3개. 아 그래요? 예. 자, 첫째는요. 바로 이제 이광철하고 임종석을 기소하는 거죠. 예. 이광철 민정비서관, 임종석이는 이제 그 소환해서 조사만 했죠. 예, 그러니까. 근데 기소 여부를 총선 이후로 미뤘잖아. 예. 그럼 이게 총선 끝나자마자 2명은 기소가 100%죠. 이거는 이게 100%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소환해가 피의자를 조사했는데 예. 기소 안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단계. 예. 누굴 조사하느냐. 바로 이제 조국이하고 윤건영이죠. 예, 맞아요. 이미 공장에 나오잖아. 다 나와요. 조국이가 15번 보고받았는데 조국이 빠지고 밑에 뭐 박형철 뭐 예를 들어 100원으로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이가 15번 보고받았잖아. 조국이가 옛날에 2012년에 그 송철호 선거대책 본부장도 했어요. 예. 후원회장도 했어요. 옛날에 서울대 교수가 본부장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만큼 이 조국이하고 송철호도 피보다 진한 물. 아주 친형제 같은 관계죠. 조국이 15번 보고받아 조국이 수사하고. 그 다음에 윤건영이도 조금 전에 했잖아요. 6번. 윤건영이 6번 보고받았는데 이걸 조사 안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게 그러니까. 2단계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대미가 추미애와 문재인입니다. 아, 그러네. 추미애를 생각 잘 해야 돼요. 예. 추미애 대표 있잖아요. 예. 그때 비서실의 부실장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사람 소개시켜주고 중간 역할 다 했죠. 근데 추미애가 결심 안 하면 임동호를 주저앉히고 단수 후보로 공천됩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공천은 게 당대표 권한이죠. 예. 그래서 추미애는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수장을 그러네요. 결사막은 예. 거예요. 예. 추미애. 맞아요. 그래서 그냥 결사적으로 뭐 안면 멀쏘고 막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수사의 마지막 활용 점정.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마지막에 활용 점정은 문재인이죠.
뭐 이게 형사소추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서면 조사든 대면 조사든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조사는 이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이게 제 예측이고 이제까지 법률에 저는 복기를 쭉 해보니까 옛날에 많이 틀렸는데 요즘은 좀 많이 맞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워낙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 3단계로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뭐 과거 3.15 부정선거라든가 초원복집 사건은 저리 가라 할 정도지만 어떻게 보면 제2 국정원 사건, 댓글 사건, 뭐 또 이 정권이 있었던 드루킹 사건 이런 것들하고도 또 비교가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번 사건 해결에서 가장 저는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자기가 깜빵에 갈 각오를 하고 사실을 다 털어놓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윤석열 총장하고는 형동생 할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도 지금 2개나 걸려 들어갔잖아요. 결국 근데 그 박형철은요. 박형철은 이제 이래 보면 돼요. 윤석열의 오른팔 왼팔이 있잖아요. 오른팔이 윤대진입니다. 소윤 대윤할 때 그 소윤 있죠. 이번에 자천돼 가지고 사법연수원에 부원장 갔는데 사법연수원생이 1명밖에 없어요. 1명 있는 연수원에 부원장으로 자천됐습니다. 수원고검장에서 오른팔이 윤대진이고 그다음에 왼팔이 박형철이에요. 박형철이는 윤석열이가 옛날에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했죠. 그때 부팀장이 박형철이에요. 같이 자천당하고 그만큼 이게 친한 사이인데 아마 이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백운호가 통해서 박형철을 통해서 반부패 그다음에 하명수가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읍참 마속이라고 그러죠. 읍참 형철. 왜냐하면 이게 박형철을 빼고는 연결고리가 안 되니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동부지검 있죠. 유재수 그것도 이게 결국 박형철하고 백운호하고 다 이게 상의해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기소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윤석열 총장이 이번 사건은요 결국 이게 공평하게 저는 정보와 팩트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게 아닌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박형철은 그래도 그나마 검사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서 진실에 상당히 협조를 해줬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2개가 기소됐던 이런 사안이죠. 그런데 제일 관심사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청와대에 8개 기관이 개입됐다는 것이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든 그 말 많은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든 아니면 누구든 비서실장이든 노영민이든 무슨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뭐 죄송하다든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다르다든지 뭐 재판에서 다투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해명도 좋고 변명도 좋고 뭐 뭐를 하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완전히 입 딱 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권경애 변호사 있잖아요. 아까 민변에 탄핵 주장했던 변호사. 그 변호사들이 왜 청와대가 침묵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일반 국민들도 똑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청와대를 아무 말이 없어.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문재인이 취임사에 보세요. 문재인 취임사에 보면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런 거는 직접 나서서 소상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이 이렇게 응답하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응답하라 문재인 아닙니까 지금. 근데 꿀먹은 벙어리 하면 또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하니까 꿀먹은 뭐 유금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에 이거 할 말이 없고요. 왜? 너무 이게 산더미처럼 차고 넘치는 정거 앞에 청와대가 이게 어떤 변명을 해봤자 그게 금방 거짓으로 탄로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유금무원 이런 식으로 침묵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이라도 청와대는요, 바르게 소명을 소상하게 해명 국민 앞에 해야지 자꾸 이게 침묵하면요, 우리 법 속담 중에 침묵은 곧 동이다. 이런 게 표현이 있거든요.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 침묵하는 거 있잖아요. 조국이도 할 말이 없으니까 묵비권 행사했잖아. 그럼 이게 대통령 문재인도 지금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게 곧 동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 분노 이것만 더 불러일으킨다 이래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킬 뿐이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총선의 이슈가 지금 차고 넘치지만 이 탄핵도 총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수사도 조사든
결과가 거기에 총선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 이 역대 모든 대통령의 중간 임기 도중의 총선은요, 결국에 정권 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이게 야당을 심판하자는데 야당이 무슨 한 일이 있습니까? 네.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야당 심판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 이번 총선도 문재인 정권 심판론, 이게 가장 이슈고, 그럼 이게 어떻게 심판하느냐? 바로 이게 그 탄핵까지 저는 이게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총선에서 과반수만 우파가 넘어도 탄핵 소추기 그 의결까지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제한하고 그다음에 3분위가 돼야지 의결이 되잖아요. 결국에 그 총선의 승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문재인의 운명도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도 성사가 되고 실현이 되려면 이번 총선이 어떻게 치러지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